연준의 성명서가 지난번과 거의 동일한데 네. 딱 한 문구가 바뀌었거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누적과 시차를 고려하겠다라는 표현인데 누적이라는 거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 시차라는 시간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고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똑같은 내용인데 그게 바뀌었으니까 그 포인트에서 반응을 한 건데 네. 그냥 따지고 보면은 파월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스탠스는 바뀌지 않았고 본인의 스탠스를 유지한 거고 어쨌든 시장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장은 그거에 대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너무 좀 확고한 모습을 보니까 완고 모습 아까 저 데이트하는 연인의 모습이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어떤 워딩을 갖고 굉장히 확고한 모습을 보이니까 실망감을 발휘하는 건 맞는데 저는 이것이 시장이 예상 못한 바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기준금리 자체도 예상대로 결정이 났고 실제 기준금리 자체에서 시장이 변동된 것이 아니라 파월의 좀 단호함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한 건데 네. 그러면 얼마나 시장이 더 기대하고 파월이 어떻게 반응이 되냐 이것도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걸 인지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어쨌든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일단은 시장이 실제 눈앞에 보이는 상당 4%의 이제 이 국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네. 작용하는 거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떤 파월의 분위기를 봤을 때 좀 더 유지되고, 근데 파월의 말뿐만 아니라 네. 이날 나온 고용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럼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는 상당히 연준의 긴축이 유지될 수 있다. 우리의 시장의 희망 회로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반응이 있는 거고요. 네. 오히려 반대되는 부분은 주택 지표죠. 주택 지표가 굉장히 이 근원 물가를 떨어뜨리면서 네. 연준이 더 이런 정책을 필 필요가 없을 거는 또 반대되는 어떤 입장인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펀더멘털을 적용하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 FOMC 이후의 시장 판단은 요 정도로 판단하는 네. 건데 시장의 분위기는 저는 좀 바뀌었다고 봐요. 네. 시장의 분위기는 FOMC에 대한 해석은 요 정도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었고 뭔가 욕망이 이제는 꿈틀거리는 시장이다. 연준이 일단 FOMC를 발표했지만 더 중요한 건 최종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까가 아닐까 싶거든요. 부장님은 최종금리는 어디까지 좀 올라갈 거라고 지금은 확인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어쨌든 이 선물 금리라는 것이 그런 미래 금리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 4%에서 더 갈 거다, 상당히 더 갈 거다라는 부분은 컨센서스일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5%까지도 좀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어떤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림이고 그럼 5%까지 간다고 했을 때 시장이 버틸 수 있느냐 이거 또 다른 얘기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FOMC, 파월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FOMC의 영향력 임팩트에 비교했을 때 어쨌든 파월은 항상 하던 대로 했는데 그리고 그 영향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만 네. 그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월의 얘기에 시장이 실망을 하죠. 공포로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지난번에는 너무 급격한 선에 너무 급격한 강단이 있는 코멘트 그리고 파월이 한마디 했을 때 의원들이 뭐 하루 걸러가지고 뒷받침하고 이러는 그림 자체가 뭔가 굉장히 시장이 위축되게 하는 네. 심리적으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공포지 상당히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장 상황은 실망감 정도 네. 거기를 넘어가지 않는다. 요거를 판단하는 게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OMC라는 리스크를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FOMC 앞에 시장이 오른 건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안 좋은 변수, 연준 위원들의 어떤 코멘트 이런 것들이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었고 네. FOMC를 봤는데 어쨌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전만하게 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올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되돌아갔죠. 근데 그 이후의 상황 속에서 이 결과가 나온 거는 일단 오케이. 네. 실망은 했지만 이미 지나간 얘기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그 다음 상황이 더 중요하다. 네. FOMC 파월 의장의 얘기를 제끼고 한번 보자. 이런 어떤 다음 페이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하나의 개인의 예측이지만 네. 최근에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를 목도한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시장의 욕망이 들끓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자료를 봤는데 뭐 갖고 있으면 좋았겠지만 S&P 지수의 어떤 심리를 나타내는 어떤 인덱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익스트림 피어 그리고 이제 미드, 그러니까 중간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리드, 그 탐욕과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 이런 어떤 구간들이 있는데 지금 그 인덱스로 따지면 그리드의 초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드도 아니고 피어도 아니고 그리드의 초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S&P 지수만을 보고 시장 참여자의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도 뭔가 이제는 공포를 벗어나서 좀 사보고 싶다라는 시장 심리가 있다는 거고 네. 저는 이 전체 시장, 그러니까 이 주시장을 떠나서 전체적인 이 마켓에서 가장 탐욕이 들끓는 시장은 코인 시장을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최근에 나스닥이 반등할 때 코인 시장의 반등이 훨씬 강했거든요. 네, 뭐 이더리움의 가격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저점 대비 반등폭이 훨씬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점들을 갔을 때 여기서부터 탐욕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돈을 벌고 싶다, 더 이상 돈을 잃고 싶지 않고 이제 벌고 싶다, 뭔가 기회다라는 네. 어떤 시장의 어떤 탐욕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시장은 재료를 우선하는 것이 수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재료를 넘어서 수급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 거고, 그럼 과연 언제 우리가 투자할 것인가? 그렇죠. 막 그런 탐욕들은 미리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 움직인가 봤을 때 말씀하신 중간 선거가 일종의 불확실성 해소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를 이후에 좀 투자 어떤 타이밍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의 불확실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뭔가 좀 눌려 있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리고 공화당이 좀 우위를 차지해서 시장이 좀 좋지 않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더 시장 친화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더 저점일 것이고 민주당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를 기점 올라갈 것이고,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차원에서 지금 뭔가 시장의 욕망이 움직이는 것 플러스 중간 선거라는 어떤 정치 이벤트 해소 이후에 시장은 뭔가 분위기를 전환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네. 이렇게 시장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보통 하락장에 우리가 조정장, 하락장을 얘기할 때 기간 조정, 그러니까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크게 빠지고 나서 그 빠진 가격을 소화하는 그림이 나오고 그 뒤에 반등이 일어나는데, 과연 그 기간 조정이 얼마나 걸릴까라는 것이 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일단은 상승장이라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침체라는 부분이 단기간에 해소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장이라고 하면 내년에라고 보긴 하겠지만,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시장을 봤을 때 다우를 기준으로 보는지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는지 S&P를 보는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주도하는 섹터가 예를 들어 우리가 기술주, 성장주 개념으로 따지면 내년은 좀 돼야 그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고 또 흔히 말하는 신고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좀 위험한 얘기죠. 신고가 얘기는 자체가 워낙 많이 그렇죠. 높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건 내년에 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어떤 트렌드의 대세는 다우입니다. 네. 네, 말씀하셨겠지만 다우의 흐름이 좋다는 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흔히 말하는 식음료,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 식음료, 에너지, 얘네 두 섹터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식음료, 에너지, 코카콜라가 지금 굉장히 가격이 좋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가격 정화 가능하고 사람들이 안 먹으면 안 되는 거. 코카콜라 너무 네, 좋아. 그런 식음료. 저도 펩시보다 코카콜라를 선호하게 되고요. 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라도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소비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가격 인상이 가격 전가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매출이 성장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우존스에는 해당되는 기업들은 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종목들이 테크, 성장주 위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그렇죠. 보이지만 국내 투자자분들은. 에너지와 식음료의 어떤 섹터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 방산, 글로벌이 이제 세계화에서 또 반세계로 가는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어떤 방산, 유틸리티 이런 쪽으로는 좀 견조한 모습인데,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현재 분위기 자체는 바뀌고 있다. 그런 쪽 위주, 그리고 리오프닝 위주로 시장은 좀 어느 정도 턴라운드가 이제부터는 이뤄질 것 같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빅테크 플러스 성장주의 상승은 내년까지 좀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좀 약간 세퍼레이트해서 봤을 때 대응하는 거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우리 투자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프리뷰 글로벌 마켓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등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서학개미는 재미본 종목들이 거의 테크주 위주입니다. 그렇죠. 네. 그 종목들 랠리를 했기 때문에 그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을 그곳에만 있는 것이고, 이런 하락장 속에서 우리가 코카콜라를 사고 혹은 뭐 에너지주를 사고 방산주를 사는 경험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빅테크들은 작살이 나는데, 뭐 메타를 포함해서 네. 작살이 나고 있는데, 메타만 보면 눈물밖에 안 나죠 요즘에는.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막 코카콜라 마시면서 막 트름 꺽 하고 있고,
그런 우리 사람, 오른다. 네, 좀 자괴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냥 그런 감정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저걸 투자를 못했을까? 지금 하라는 게 지금 오히려 늦었습니다. 타이밍적으로 오히려 어떤 시장은 어떤 섹터적으로 돌아갈 흐름이 있고 하는데 왜 우린 나는 그 흐름을 못 잡았을까라는 경험을 하고 이후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 이 전에 어떤 이 성장주 테크주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유연하게 에너지주나 어떤 식음료라든가 이런 내수주로 전환할 수 있는 왜 인플레이션이 강하고 네. 어쨌든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미래의 꿈과 희망을 평가해주는 상황이 아닌다 한다면 침체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더 좋겠네라는 유연한 사고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좋은 교훈이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의미를 갖고 우리 글로벌 프리뷰 뉴욕을 보시는 분들, 글로벌 마켓을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런 열린 마음과 어떤 누적된 어떤 경험이 있으시기 네. 때문에 좀 더 경험을 넓히시면서 하신다면 우리가 2022년까지 매매하고 2023년까지 투자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10년, 20년 더 할 거고 네. 내 자식에게도 정말 매력적인 종목을 추천해서 증여하고 투자시킬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넓게 보신다면 네. 지금 이 하락장을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